1997년 여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한 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약 조직에 맞선 한 용감한 여성이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졌고 정치인들이 연락해 왔으며 언론은 그녀를 거리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맞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말은 어긋났으며 무엇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2주 뒤 수사관들은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에도 타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조차 끊긴 어둠 속에서 경찰견이 멈춰선 곳에는 한 대의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저녁 캘리포니아 이스트 오클랜드에 사는 모니카는 집에서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9시 40분쯤 밖에서 울려 퍼지는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니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중년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극심한 고통을 꾹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블록에 살고 있는 52세의 이웃 스티비 알머니였습니다. 스티비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났고 겨우 탈출해 나온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니카가 밖을 내다보자 스티비의 집은 이미 거대한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은 집안에서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웃집들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알아챈 다른 주민들이 9.11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스티비는 몸의 15%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 집중된 상처였는데 그녀는 집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동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불길은 비정상적으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스티비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모여있던 주민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스티비의 여동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인근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기 직전에 간신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비의 집은 외형 구조만 간신히 남아있을 뿐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화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방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티비가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스티비의 여동생인 47세의 사라 역시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사라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의 상태를 고려한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잔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도중 스티비가 아끼던 2마리의 반려견이 집안에서 변을 당한 채 발견됩니다. 한편 몇몇 경찰관들은 사고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스티비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스티비는 화재 당시 집에 있던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며 동생 사라는 과거에는 함께 살았지만 최근 이사를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비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창문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유리 용기가 날아들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스티비는 자신의 집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미 방화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비의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렸습니다. 경찰이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 묻자 스티비는 아마도 자신이 동네에서 해왔던 일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골목에서 벌어지는 마약 거래 현장을 몰래 촬영해
그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에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상 위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와 6형제자매와 함께 이스트 오클랜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수차례 외도를 일삼았으며 직업을 제대로 유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남은 가족은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버려진 건물, 닭장, 심지어 강둑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스트 오클랜드의 그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6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했고 둘째였던 스티비 역시 어린 나이부터 큰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형제자매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스티비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지만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키웠고 어머니를 부양했으며 여동생 사라가 이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라의 세 아이를 함께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성장해 집을 떠났고 1994년 어머니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스티비와 사라 두 자매만 집에 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트 오클랜드에 살며 스티비는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스트 오클랜드는 원래도 부유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동네가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시작된 코카인 유행은 이 지역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마약 거래는 일상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각종 범죄와 갱단 활동도 급증했습니다. 동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스티비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감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민들을 연결하기 위해 거주자 명단을 직접 정리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비는 집안에서 몰래 마약상들의 거래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경찰에 보내 체포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이 일은 1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얼마 전부터 동네의 몇몇 마약상들이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스티비는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겁을 먹은 여동생 사라는 최근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스티비는 자신과 집에 벌어진 일이 명백한 보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판단이 쉽지 않았으나 곧 스티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하나둘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창문을 통해 마약상들의 활동을 실제로 촬영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협박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티비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도 그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ire department, what's your emergency? There's a fire at 2171 50th Avenue. What's on fire? My house. Your house right away, ma'am. 당시에는 화재 규모가 작아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었으나 소방대가 출동할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스티비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마약상들 중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자가 보복을 위해 불을 질렀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 역시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설득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좀먹는 마약 범죄에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스티비의 용기는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범죄에 맞서 홀로 싸우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집과 소중한 반려견 2마리를 잃고 본인마저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윌슨과 마약통제정책국장 베리 맥캐프리 장군이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백악관에서도 격려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 속에 병원 측은 스티비를 위한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달러의 성금이 모였고 옷과 생활용품 등 그녀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호 물품이 쏟아졌습니다. 지역 시공업자들은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겠다고 나섰으며 경찰관 협회는 새로운 반려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스티비는 모든 언론 인터뷰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2차례의 서면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성명에서 그녀는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용기를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웃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선한 이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며칠 뒤 발표된 두 번째 성명은 범죄자들을 향한 날선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인들이 자신을 살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포를 확산시키려 했겠지만 자신은 결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주지사는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경찰은 이스트 오클랜드의 마약 조직원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사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결정적인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기이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환된 마약상들은 스티비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촬영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마약상은 방해꾼을 제거하려 했다면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방식 대신 훨씬 간단하게 총을 쐈을 것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경찰조차 부정하기 힘든 묘하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의구심은 병원 침대에 놓인 스티비의 가방에서 시작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챙길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박하게 탈출했다던 그녀의 설명과 달리 꼼꼼하게 챙겨 나온 가방의 존재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화상 자국 또한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입는 화상은 등에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스티비의 상처는 몸 앞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상의 형태가 액체 가연물을 뿌리다 본인에게 튀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방화범의 화상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이 수사관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염병이 밖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는 주장과 달리 깨진 유리 파편의 대부분은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티비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여동생 사라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스티비는 사라가 마약상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집을 떠났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사라의 진술만 확보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이름이 나오자 스티비는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네바다에서 새 남자친구와 지내고 있다고 들었지만 연락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연락처가 적힌 주소록이 이번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스티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7년 7월 15일 화재 발생 정확히 2주 후 오클랜드 경찰은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화재 원인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색 영장과 탐지견을 동반한 형사들은 불에 탄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자마자 경찰견은 형사들을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불이 1층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공간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지하실에서 경찰견은 망설임 없이 대형 냉동고로 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냉동고 문을 강제로 열자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던 중 인간의 팔꿈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만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즉시 검시소로 옮겨진 냉동고 안에서는 여러 조각으로 절단되어 부패가 진행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절단면이 유난히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전동톱 같은 도구가 사용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길쭉하고 단단한 둔기로 머리를 최소 20차례 이상 가격당해 두개골이 처참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수색을 확대하자 집 전체가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타이어 레버와 쇠지렛대 등 살인 흉기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되었고 사람의 혈흔이 묻은 전동 톱날도 수거되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흔적은 욕실과 침실에 있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분사하자 방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빛나며 대량의 혈흔을 드러냈습니다.
욕조 한쪽에는 시신을 훼손할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절단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살해한 뒤 욕실에서 시신을 처리하고 지하실 냉동고에 은폐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범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냉동고 속의 피해자가 동생 사라가 아니라 바로 언니 스티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며칠 전 자매의 큰언니인 레오타가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I wanted to know where Stevie was Why did you want to know where Stevie was? because weeks before I'd had a terrible feeling that something very bad was going to happen to Stevie. I mean, I thought she was going to be dead, and I wanted to know where she was. I just asked Sarah over and over. I said, something's wrong here. And I said to her, you told me Stevie was in Tahoe, and now you're saying she's in Reno. I want to know where Stevie is. 그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마약과 싸운 영웅으로 대접받는 인물이 스티비 알먼이 아니라 동생 사라 미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오타는 오래전부터 스티비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한 징조는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 때마다 사라가 전화를 대신 받았고 스티비의 행방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뉴스를 통해 스티비의 집에서 화재가 났으며 그녀가 투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라가 스티비인 척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스티비는 마약상을 감시하거나 언론 앞에 나설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한 삶을 즐기던 은둔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목소리가 크고 대담한 쪽은 언제나 사라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사라가 언니인 스티비 행세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언니 스티비의 신분을 도용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예외 없이 돈이었으며 주로 언니의 수표를 위조해 현금을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 문제로 자매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사라의 반복되는 기행에 지친 스티비는 언니 레오타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집을 팔고 혼자 조용히 지낼 자신만의 거처를 찾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라가 주변 모두를 완벽히 속일 수 있었던 데에는 외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쌍둥이로 오해받을 만큼 닮았으며 스티비가 워낙 은둔적인 성격이었기에 이웃들조차 두 자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혼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기간 내내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은 스티비 알먼이 아닌 그녀의 여동생 사라 미첼이었습니다. 이는 사라가 병원 입원 중 언론 인터뷰를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대중에 노출되어 진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레오타와의 면담을 마친 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사라는 이미 스티비의 이름으로 모인 거액의 기부금을 챙겨 퇴원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후 당국은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모텔에서 사라를 검거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레오타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레오타가 과거부터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알아왔으며 평소에도 망상에 빠져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순간 그녀의 정체는 사라 미첼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라의 지문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체포 당시 사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위조였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스티비의 신분증이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언니의 수표를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동고에서 발견된 시신이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라는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범행 동기는 오직 금전적인 탐욕뿐이었습니다. 사라는 언니를 살해한 직후 스티비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인출하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6월 19일의 1차 화재와 7월 1일의 2차 화재를 빌미로 거액의 보험금까지 청구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죽은 언니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평생 읽어온 삶의 터전까지 통째로 가로채 완벽하게 스티비 알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자매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것은 6월 15일이었으며 경찰은 사라가 6월 15일에서 19일 사이 잠들어 있던 스티비를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사라는 약 2주 반 동안 언니의 시신을 지하실에 둔 채 그 위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했다는 소름 끼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라는 방화를 통해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으나 역설적으로 시신을 넣어둔 냉동고가 화염으로부터 증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검시관은 스티비의 두개골에 남은 20여 차례의 타격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2000년 11월에 시작됐고 변호인단은 사라가 스티비의 죽음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주장은 간접 정황에 불과하고 증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사라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다 해도 이미 그녀를 파멸시킬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살해 직후 사라가 지역 은행들을 전전하며 언니의 수표를 위조해 입금하고 돈을 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들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티비의 집에서 발견된 그 끔찍한 물증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스티비의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라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티비는 더 이상 동생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사라에게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자산은 물론 그 고귀한 인생 전체를 통째로 가로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재판은 3주간 이어졌고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라 미첼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중사유가 적용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중사유로 인해 사라는 사형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타를 포함한 여러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으로 사라의 생명은 결국 보존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한 명의 가족을 잃었고 사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또 다른 상실을 더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 미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